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있는 2022-69833 강제경매인데 아파트 13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아파트를 13분의 2 지분 매각을 샀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살려고 사는 거예요? 팔려고 사는 거예요? 팔려고 사는 거죠. 근데 13분의 2 지분 매각을 내가 사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팔아줘, 안 팔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는 방법 하나입니다. 협상으로 팔든지 경매로 팔든지. 그러니까 현재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협상해서 나 안 사. 그래? 안 사? 그럼 내가 뭐 한다? 경매로 팔자.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아파트의 지분을 한 7개를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4개 정도는 한 번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70%까지 떨어졌을 때 추천을 했고, 나머지 3개는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거는 왜 70%까지 떨어졌고, 어떤 거는 49%까지 떨어진 걸 추천했느냐면은, 70%까지 떨어진 거는 협상될 확률이 90%입니다. 49%까지 떨어진 거는 협상될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50%, 49%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5%에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보통 70%나 80%까지 떨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가면은 그럼 우리는 배당으로 받아도 20% 정도는 남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시겠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제경매로 해서 13분의 2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강제경매로 청구 금액이 2,400만 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인 입장에서는 13분의 9를 가지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자기가 그대로 살고 싶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제 우선 매수를 해서 자기가 13분의 1을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형제들끼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공제 우선 매수를 가져가려면 6,000에서 8,900 사이로 누가 낙찰 받으면 공제 우선 매수 신청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돈 내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그 누구한테? 형제들이잖아요. 형제 거를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2,400만 원 어떻게 한다? 갚아줘놓고 또 저 사람이 형제가 또 빚을 질른지 모르니까 얼른 갚아서 취하시켜놓고 가득을 쳐놓는 거예요. 그럼 6,000에서 8,000 돈 들이지 않고 현재 주인으로서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땅 주인, 현재 13분의 9 주인이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그 집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취하시켜놓고 취하된 지분을 자기가 가득히 쳐놓는 방법이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강제경매는 취하를 하려면 낙찰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상금을 내지 않고도 동의서 도장만 찍어주면서 300에서 500만 원은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내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럴 확률이 90%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거예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 감정평가사가 한 거 보면 소유자 심정화와 전화문답에 의하면 자신이 소유권 13분의 9이고 신중조는 10분의 2로 13분의 1로 자신 세대가 거주하며 임차인은 없다고 함. 그러니까 13분의 9 지분권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자, 볼게요. 후속을 받아서 여러 형제들이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같이 갖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지금 형제로 나온 신중성 지분이 합류되면서 뭐야?
경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살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형제들 거를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뺏기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뺏기기 싫은 사람은 낙찰자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자하고 협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낙찰받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낙찰허가가 나요. 낙찰허가가 나면은 찾아가서 내가 13분의 2 지금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보면은 자기가 취하시겠다고 할 수 있고, 뭐 취하돼도 얘가 또 빚을 지면 또 경매로 나오니까 지금은 오케이, 그럼 나 잔금 안 낼 테니까 나한테 입찰 보증금 얼마 좀 준다 그러면 내가 잔금 안 낼 테니까 당신이 공공기관 우선 매수해서 가져가십시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잔금 내고 등기 이전하고 나서 정식으로 내가 다시 팔 테니까 등기 이전 비용까지 취등록세까지 당신이 다 물어준다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잔금 내기 전에 먼저 낙찰 허가가 나고 이유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찾아가서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어떤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면 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잔금을 내지 않고도 쉽게 그냥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잔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낙찰 가격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잔금 안 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70%까지 떨어졌어도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2일 둘째 토요일 날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하고 그 강의 내용은 낙찰을 받아서 팔고 빠져나오는 방법까지를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계획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인생 자체가 계획대로 다 되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보면은 이제 9월 달서부터 시작하는 교재입니다. 교재의 내용이 이 네 권인데 네 권이 다 뭐냐면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팔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던 실전 사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팔고 나왔냐는 실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무슨 일반적으로 뭐 초급반이다 중급반이다 뭐 이런 강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실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실전 사례를 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팔고 이렇게 빠져나온다.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즉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팔고 빠져나오겠느냐인데 항상 계획을 세워놨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팔고 나왔다, 이런 게 이렇게 팔고 나왔다 하는 것을 실전 사례를 통해서 이 네 권 교재를 네 권을 쓴 걸 가지고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 물건은 추천 물건대로 강의를 하고 빠져나오는 실전 사례 갖고 또 따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들으면은 실전 사례가 저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제가 추천해주는 물건 가지고 저걸 낙찰받았을 때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저렇게 빠져나오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만 공부를 하고 실전을 가지고 설명을 듣게끔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경매가 별로 어렵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추천 물건도 같이 강의 듣고 여기에 이 실전 사례도 여기 네 권에 대한 실전 사례가 거의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책에다 집어넣은 이 사례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희한한 일이 일어났던 사례만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잠깐 설명하다 보면, 특수경매는 건물 매각제 외에 토지원 매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도 있지만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도 상당히 많아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축 허가는 옛날에 받았는데 받아놓은 건물은 옛날 건물보다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새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장은 있긴 있지만은 현존하는 건물과 건축물 관리장이 다를 때 매각을 제외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 보면 무허가 건물인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교수님, 무허가 건물 사갖고 어떻게 팝니까? 무허가 건물 사갖고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제일 걱정한다, 이런 얘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대한민국에 무슨 죄든지 공소시효가 있죠. 건축법도 무허가 건물은 범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보면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몇 년 이하의 벌금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무허가로 지었을 때 몇 년 이하의 징역이고 몇 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 공소시효를 찾아내게끔 되면, 아, 이 무허가 건물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가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갖고 있어도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아시는 분들은 자신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무허가 건물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 팔고 사고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팔고 사려면 등기 이전해야 되죠. 근데 무허가 건물 등기 없죠. 등기 없는데 어떻게 팔고 삽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이지 무허가 건물을 팔고 사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다 무허가 건물도 팔고 사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이제 사장님도 낙찰 받은 것이 있겠지만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하다가 중간에 중단돼갖고 건물은 매각제로 땅만 견들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땅이든지 건축법상 건축은 허가는 하나밖에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땅을 산다는 얘기는 땅 자체가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땅에 인허가를 받자는 거거든요. 그 인허가가 돈이 되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이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땅 주인인 나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당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건축물 관리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죠. 주인이 누굽니까? 허가서에 있는 허가권자. 가면 건축허가서에 보면 건축주 이렇게 나와 있죠. 아직 건물이 등기가 나지 않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지만은 허가서에 건축주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협상이 안 되면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전부 다 이 책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투자 물건을 들으면 되고 9월 달서부터 정규 과정 그런 실전 사례가 한 250개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여기 소송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럼 나 홀로 소송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소송을 하면 상대편이 답변을 안 하면 소송한 대로 이겨요. 근데 상대편이 답변을 하죠. 그럼 답변한 데 대해서 내가 다시 반박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반박해야 되는 답변을 모를 때는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송 전문을 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여기 부동산 소송이다 1, 2 있죠 여기 보면 1 있고 2가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의 소송을 전문 소장서부터 상대편 답변서부터 반박 답변, 재답변, 그 판결문 이렇게 해서
전부 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법정시한권, 차지권,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낙찰을 받았는데 근저당 설정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땅만 낙찰을 받았거든요.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은 매각제외예요. 그 건물이 왜 매각제외냐고 봤더니, 현장한 건물과 건축물 관리적인 건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 옛날에 있는 건물 설정을 해놓고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정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집어넣는데 판사님이 현존하는 건물하고 설정된 건물이 다르니까 건물 빼라 해가지고 뭐 땅만 낙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좋은 건물인데도 법정시한권이 없건 문제가 되니까 나보고 사가지고 가래. 알았어.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샀는데 200만 원 주고 샀으면 싸게 샀는데 왜 200만 원 주고 싸게 샀냐면 거기에 설정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경매로 땅을 샀을 때는 기준권에 의해서 설정과 확률가 다 지어졌는데 위에는 경매는 팔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반 매매로 샀잖아요. 일반 매매로 사다 보니까 통신이 근저당이나 압류, 가등기가 다 살아있는 걸 그대로 내가 안고 2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팔으려면은 그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 가등기 다 없어야 되죠. 어떻게 없었는지 그 설정, 소송해서 판결을 받는 사례가 여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특수경매를 하려면 이런 실전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런 물건을 골라줘도 잘 친다고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책을 실전 사례를 다 써서 했으니까 한번 9월 달서부터 이 특수 경매에 대한 실전 사례도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물건도 같이 공부하면서 들어보면은, 아,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걸 짝이 맞춰져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머리가 잘 돌아가시면은 6개월 후에 정도쯤만 되면은, 아, 이거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떻게 낙찰 받으면 어떻게 돈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혹시나 또 하고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언제든지 낙찰 받았을 때 저한테다가 낙찰 받았는데 생각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면 제가 다 도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와드린다고 해서 낙찰 받았으니까 도와줬으니까 컨설팅 비용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컨설팅 비용을 받긴 받는데 선불로 받습니다. 120만 원을. 120만 원을 받고 2개를 낙찰 받든지 5개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120만 원만 받는 겁니다. 1년 동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로 특수경매를 입찰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20만 원이면 1년 동안 컨설팅 비용이 다 끝나는 거니까 너무 편하는 거고, 한 번도 입찰 안 들어가실 분인데 120만 원 컨설팅 비용을 내야 된다고 그 사람 좀 공부만 하고 돈을 못 벌고 공부만 하는데 그냥 120만 원 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경매 과정이 있고, 이 특수경매 과정을, 이런 과정을 밑받침시키는 토지개발이 또 있습니다. 토지개발 과정이 있는데, 이 토지개발 과정은 매주 목요일 날 하고 특수경매 과정은 화요일 날 하는데, 이건 토지개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개발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자를 줄 알아야 돼. 부동산은 뭘 할 줄 알아야 돼? 자를 줄 알아야 돼. 어떤 분은 와서 이게 이렇게 자르려는데 안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보고 어떻게 해서 자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서 자르면 됩니다 했더니, 제가 그렇게 했더니 안 잘라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안 잘라준대서 저한테 왔거든요. 자르는 방법이 없어요? 자르는 방법은 몰라요. 자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쉬운 땅은, 땅을 농지가 있는데 잘라주시면 안 잘라줘요. 농지법에 의해서 안 잘라줘요. 근데 어떻게 자르면 되냐면, 내가 사장님한테 이만큼을 팝니다. 등기 전 해주십시오. 그럼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하려면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르는 방법을 어떻게 자르는 방법을 어떻게 자르느냐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먼저 가서 잘라달라니까
농지법에서 안 자르집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지 말고 내가 이만큼을 내가 300평 중에서 150평을 내가 철수가 갖고 있는데 150평을 영희한테 팔았습니다. 어느 쪽을? 오른쪽을. 그러니까 이 사람 앞으로 등기 이전해 주십시오. 등기 이전하려면 잘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기 이전해서 자르는 법, 판결로 자르는 법, 공유물 분할로 자르는 법, 국토의 객과 이용해 가는 법으로 자르는 법, 지적법으로 자르는 법, 자르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보고서는 안 자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토지 개발 했더니 두 번째 가지 이건 뭐냐면 어떤 땅이든지 건축허가가 인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현행도로는 인허가를 받을 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땅도 있고 안 받아야 되는 땅이고 언제는 받고 언제는 안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토지 개발 과정은 아까 특수 경매를 하기 위한 입문하기 위한 또 초보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 우리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뭐 농지를 갖고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농지증을 해야 되죠. 농지에 투자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농지를 골라주는 건 대부분 어떤 농지라면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어떤 농지가 1억짜리가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살려면 농지증만 하면 되거든요. 담당자한테 가서 물었더니 이거 농지증 안 해준다고 사용했어요. 농지증을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언제는 해줄 수 있고 언제는 안 해주지 않는데 그러한 실전 사례가 아까 제가 소송 사례에 농지에 대한 그 소송에 대한 농지증 안 해줄 때 소송 사례가 전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잘못 판단하고 안 해준다. 한 것만 골라갖고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내용. 마지막에 이제 토지 개발은 뭐냐면 토지는 규제예요, 규제.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허가를 받는 것이 토지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이 토지 개발 강의를 듣다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다. 교수님, 제가 이런 땅 샀는데 이게 어때하고 물어보더라. 제가 봤더니 건축법상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땅 샀는데 어떠냐고 물어봤죠.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거든요. 그럼 농사는 흙에다 져요, 땅에다 져요. 건물은 땅에다 짓지만은 농사는 어디다 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흙을 사놓고 땅에다 딱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그러면 돈을 많이 받느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에 40만 원을 받는데 1년 동안 수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1년 동안을 교재를 4권을 들이면서 30만 원을 받는다. 저는 참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참 저렴하게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이 아무리 있어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런 과정이 뭐 40만 원이나 4원을 받아도 소용이 없죠. 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고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소유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토지 개발에 대한 법을 알고 부동산을 사는 거와 모르고 부동산을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 개발 과정은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부동산 투자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 원칙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